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총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로 민간인 출신 안교백 의원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는 등 파격 인선이 눈에 띕니다. 한편 잠시 후 10시부터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데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내각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부터 좀 다뤄볼 텐데요. 눈에 띄는 면면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잠시 뒤에 이제 따져보겠지만 먼저 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실력과 파격, 탕평 이 세 가지를 모두 잡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력 같은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들, 특히 AI 쪽 관련한 이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앉히기도 했고 또 중기부 장관으로 네이버 대표 출신을 또 앉히기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AI와 관련해서 그리고 신산업이라든지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데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장관 인선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대통령실에도 AI 수석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번 정부 장관들 인선에서도 그와 비슷한 흐름이 포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방부 장관에 국방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만 이 안규백 의원을 앉혔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치인 출신을 대거 등용한 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께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그동안 상임위라든지 의정 활동을 통해서 확인받은 역량들을 펼칠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격과 탕평은 좀 같이 가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 보훈부 장관으로 이제 앉히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 외에도 이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농림수산부 장관인데 이제 유임이 됐죠. 사실은 이제 전임 정부의 장관들, 특히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12.3 불법 계엄 때문에 파면된 대통령 밑에 있었던 장관들이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그것을 깨고 국무회의라든지 여러 과정에서 보여준 송미령 장관의 역량을 대통령께서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탕평 인사를 했다. 이런 사실은 파격적인 행보이면서 동시에 또 탕평적인, 포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력, 파격, 탕평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국민추천제를 통해서 장관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좀 공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재석 씨나 아이유 씨 같은 그런 연예인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은 됐었는데 어제 발표된 인선이죠. 인선들을 쭉 보면은 국민추천제의 흔적은 개인적으로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좀 보여주기식에 지키지 못할 요식행위를 한 것인지 조금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인사 전반적으로는 좀 전문가들을 기용하기보다는 정치인 출신들을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무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지만 정책적 전문성 측면에서는 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특히 국방부 같은 경우에 안규백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방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장성 출신이 아닌 거를 넘어서 현역으로 복무 자체를 안 했다라고 봐야 되는 이런 분인데 국방부 장관처럼 뭔가 이 군사 지휘 통제를 직접 하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장성들을 인선을 하고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집행부 입장에 오르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 그러니까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것이 오히려 좀 정책 전문성과 이 외교안보 국방 측면에서의 좀 구멍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송미령 그 장관을 유임시킨 것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합니다. 송미령 장관에 대한 그런 호불호를 떠나서 아무튼 이제 당내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농축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민주당 내 반발을 우려한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 인사를 유임하기로 했다라는 것 자체는 높은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송미령 장관이 양곡법 등 핵심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갑자기 180도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칫
뭔가 탕평 인사를 가장 한 부역자를 고른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민영 장관이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들, 양국법에 대한 여러 우려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비판할 것들은 비판하고 그러니까 양국법의 통과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권과 협의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결기라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과 탕평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전해봅니다. 네, 인선과 관련해서 두 분이 전체적인 평을 해주셨는데 이제 언급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주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후보의 경우 지금 안규백 의원이 군 장성 출신은 아닙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국회 국방위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긴 했지만 군 장성 출신은 아닌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전문성은 저는 이미 확보가 됐고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선 의원이고요. 14년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국방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국방위에서는 정말 이 군과 관련된 사안들을 세밀하게 다루는 상임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임위에만, 그것도 동일한 상임위에만 14년 동안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난 식견을 가질 수 있고 또 동시에 다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군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함께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번 이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이 문민 국방장관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특정 그 세력이 군 내에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런 특정 세력들이 계엄에 동원이 되고 비선으로 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러난 이야기들을 보면 이 계엄 전에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함으로써 일종의 국지전 도발을 감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지전을 통해서 일으키면서 그것을 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에 군의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성분을 계속해서 지닌 국방장관이 계속 나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군의 문민화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일깨워줬던 게 지난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동시에 그 자리에 군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이해도를 갖춘 인사를 그리고 정무적인 역량까지 함께 갖춘 인사를 인선했다는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한 일이고 군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철도기관사이자 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안규백 후보자 먼저 조금만 코멘트를 하자면 문민, 정신 다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미 헌법에 관련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죠. 현직 장성은 국방부 장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문민 출신의 장관에 대한 그런 정신 자체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군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방위원장을 오래 했다라고는 하지만 국방위는 검증을 하고 감독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국방부 장관은 집행을 하고 해결을 하는 자리거든요. 하다못해 인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장성들이 어떤 지휘 통제 경험이 있고 어떤 훈련들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인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국방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훈련 지휘 통제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국방부 장관이 인선이 가능한가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우려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노동부 장관도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지금 됐습니다. 노조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전 이건 장관직에 대한 좀 이해가 떨어지는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하다못해 노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노동 문제는 그 사측과 또 정부 측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반영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은 노조를 대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사측 후보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을 하지는 않듯이 마찬가지로 노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노총도 아니고 민노총이라고 하는 조금 명확한 그런 정파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을 인선하는 것이 자칫 국가 정책을 좀 망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들고요. 하다못해
민노총은 특히 젊은 세대들도 조금 비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 특히 호봉제를 위시한 4050 세대 그 노동자들의 이권만을 대변하면서 정작 젊은 세대 노동자들의 그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계층조차도 오로지 대표하지 못하는 이런 좀 구시대 주류 이 노조를 이렇게까지 시켜 세우는 것이 맞는가 당연히 우려스럽고 우리나라의 노동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야당으로서의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민노총 출신이라서 장관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요. 노조 활동 합법화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조 활동을 하면서 여러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목소리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정부에 입각해서 장관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현직 기관사라는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지명되는 순간에조차도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철도 기관사로 일을 하시면서 노동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었던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어떤 노동 환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공익위원이라던가 노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 공익 활동들을 많이 해오신 인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좀 대두됐던 선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추진해 가야 되는 방향인 주 4.5일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노동 정책의 변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인사가 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발로 뛰어본 인사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인사이고 저는 국민들께서도 현직 철도 기관사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가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그 장면을 오히려 더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우려사항이 있어서 조금만 예. 덧붙이자면 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노란봉투법과 4.5일제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주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 정책들이 노측에만 유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노동 현장 경험은 있겠지만 사측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약점들 때문에 저는 좀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뒤 10시부터는요. 김민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각 현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10시부터 저곳에서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이 자진 사퇴를 야당에서는 굉장히 크게 압박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떨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청문회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위원에 대한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거든요. 청문위원의 그거는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검증을 위한 잣대들을 주장을 하자 민주당이 엉뚱하게 주진우 의원의 그런 의원 자격을 걸고 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 이미 국민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선출이 돼서 국민의 대표로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듯이 주진우 의원도 대표성과 그런 검증에 대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피고인이 판사석을 향해서 당신이 판결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삿대질을 하듯이 그렇게 검증위원을 검증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었기 때문에 더구나 오늘 지금 여당 의원이 훨씬 많거든요. 한 1.5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를 지나치게 하게 되면서 여당으로서 해명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좀 들고요. 오늘 이 자리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아무리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오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함께 지켜볼 것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화면 중앙에 김민석 후보자도
자리에 앉아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바로 모두 발언이 진행되면 현장 모습을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을 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세로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근데 어쨌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지나친 인신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어떤 근거 없는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 전에 청문회가 마치 진행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비교적 성실하게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해명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처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느니, 아니면 칭화대 석사학에 관련해서도 편명과 체류 기간, 그리고 언제 어떻게 비행기를 탔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올렸는데도 그와 관련해서 원본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석사학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다가 막상 이것을 취득한 경위를 설명하니 원본을 가져와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듯한 이런 모양새는 저는 계속해서 후보자를 헐뜯으려는 그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진우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주진우 의원도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형성 과정을 넘어서서 그 과정이 과연 투명했느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어떤 사적인 채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적 채무의 정체는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진우 의원께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공격을 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검증해봐야 될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니 여러 공방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 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국무총리 후보자께서 제대로 국가 정책을 실현하고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을 갖췄느냐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37명도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소득신고를 누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주진우 의원이 경조사와 관련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야 간에 계속해서 격화되는 공방을 한 발 떨어져서 보면서 이 김민석 후보자의 역량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청문회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문회라는 것이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또 여러 이제 후보자에 대한 이제 검증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신상 관련된 의혹이 너무 부각되면서 정책 검증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목소리가 좀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김민석 후보자가 성실하게 해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해질 이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것을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헐뜯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 1000건이 넘는 증거자료 유출을 했고, 그중에서는 거의 반백년 전에 받은 그 증조부에게 그 증여받은 유산까지 다 소명을 하라고 민주당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발목 잡기를 해왔고, 근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90여 건 정도의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는데 25%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인 출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먼저 전처 얘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이라고 하면서 전처가 관련 생활비를 모두 지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한 김민석 후보자가 검찰을 비롯한 누구라도 증인 출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김민석 후보자가 객관적 증거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전처가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그런 증인 출석을 불발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총리 부부,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까지 모두 다 증인으로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어깃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행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증인이 단 한 명도 오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피하고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책 검증까지 다가가지도 못한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이 과거 야당일 때 했던 것들을 좀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하는 것은 정말 필요 최소한의 그런 조치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 충실하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무 부실한 자료가 제출됐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항상 청문회를 할 때마다 이제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를 두고는 공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좀 보는 게 순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원래 논의됐던 사안들을 뒤집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쏟아내게 되면서 불발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앞뒤 전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민석 후보자께서 거듭 국민들 앞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제 청문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이틀간 지켜보시면 국민들께서 세간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불식시킬 만한 그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들이 충분하게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후보자가 하지 않았다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요구했던 자료들이 과연 의혹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는지 혹은 과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청문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들 그리고 후보자의 해명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보장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시고 말씀을 주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인사청문위원장이 앞서 개회 선언을 했고요. 이제 잠시 후에 의원들의 구체적인 질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앞서 일각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에 반발해서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증인을 그렇게 다수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5명 정도를 요청을 했었던 것이고 아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전처에 대해서 반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가정사에 아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거듭 강조드리듯이 저희가 먼저 전체 얘기를 꺼낸 것이 아니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전처가 생활비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쪽은 김민석 후보자거든요. 김민석 후보자가 오히려 먼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것들을 과연 전직 대통령과 총리 부부까지 언급을 하면서 피장파장식으로 뭉개는 것이 적합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지금 자료들도 저희가 민주당처럼 무슨 증조부에게 증여받은 이런 것들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입출입 기록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한 건데 민주당이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도 어깃장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콧을 해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증거와 증인이 불충분한 상황이고 여대 야소 국면에서 열악한 환경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날카로운 이제 송곳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의 그런 직접적인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해명을 듣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김민석 후보자가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지만 오히려 그 해명들이 더 큰 의혹으로 불거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경조사비와 출판기념회 돈으로 8억 가까운 현금을 충당을 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투명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편법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만들었고 그런 현금들을 연말에 신고조차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두 달 안에 모두 다 써버려서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편법을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이 논리적인 결함들을 발견하는 것도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만한 단초를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가장 크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산 형성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후보자께서는 이제 본인에게 있었던 경조사라든지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물론 이 부분이 한 번 더 다뤄지기는 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더 말씀을 하실지를 한번 청문회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사실 사적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라던가 아니면 이것을 변제한 과정 혹은 그것이 왜 그 날에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적 채무라든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화제가 됐고 처음에는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사실 지금으로서는 크게 유효하지 않은 의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계속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이 이게 아니면 다른 거, 다른 게 아니면 다른 거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기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후보자께서 그동안 성실하게 설명을 하시
하시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이 불식을 시켜왔고 자산 형성과 관련해서 계속 집중 공세를 국민의힘 측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오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청문회가 뭐 시작이 됐습니다만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제 질의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속보 나온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발언입니다. 핵심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서 심심한 유감이다라면서 위원장으로 엄중히 경고를 하고 재발이 될 경우에는 엄중 대처를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과 관련해서 당초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3일은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 충분한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 것을 약속받으면서 이제 이틀로 이게 정해진 부분인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핵심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지적이 나온 것은 이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준이 필요한데 지금 이미 총리의 행보를 보였다. 이 부분도 지금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총리 후보자 신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김민석 후보자께서 국회를 무시해서 그런 처사를 보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총리 후보자 그것도 이제 초대 정부에 이 총리 후보자로 이제 지명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라는 본인의 의지를 좀 피력하려는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또 여러 가지 파악해야 되는 사안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이니만큼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놓을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의지를 보여주신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던가 기자 간담회를 했다던가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인데 말씀하신 건 이제 인수위도 없었고 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좀 이전과 좀 다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